네, 앞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를 단순히 유라시아 대륙의 두 국가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미중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이게 세계 패권 경쟁의 시작인가 싶기도 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2013년부터 공개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찾아보면 제가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당시에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만 하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신냉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네. 네,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자제를 했는데, 아, 올해 2월 24일 날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올해 2월 24일 날부터 신냉전이 시작됐다. 그날이 기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냉전이라는 그 기본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냉전에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군사적 충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그레이트 디커플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투쟁. 근데 조 바이든 정권 들어오면서 이 이데올로기 투쟁이 뭘로 바뀌었죠? 가치 논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치 투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어떤 국가들의 가치에 대해서 조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제 전면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군사적 충돌은 이번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경제적 디커플링은 이미 벌써 여러 해 전서부터 미중러 패권 경쟁이니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이니 그렇게 쭉 진행돼 왔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면화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치 논쟁입니다. 이 가치 논쟁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딱 봤을 때는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1945년 이후에 국제 질서를 만들어 왔던, 그러니까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가치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국제 질서라든가 국제 기구, 그 다음에 국제적 모든 규범들,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제 가치들, 인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삼권 분립이라든가 아니면 다당제 이런 원칙들, 이런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국가와 동의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것이 전면화돼가지고 슬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군사적 문제, 경제적 문제, 그다음 이데올로기적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는 신냉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신냉전의 가장 큰 흐름 중에서 미국이 구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자유주의적 어떤 질서를 갖다가 찬성하는 국가들, 여기에 국가들은 대다수가 유럽 국가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이 주로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에 놓여 있는 국가는 권위주의적 국가로서 네. 중국하고 러시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북한, 네, 북한이 들어갑니다. 이란도 들어가고요. 그렇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인도죠. 인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중간적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전략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회장님이 볼 때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가라는 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전쟁은 불가피했느냐? 여기에는 저는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일방적으로 그러면 침공을 한 러시아의 책임이 있느냐? 1차적으로 침공한 러시아가 책임이죠. 가장 큰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책임인데, 그런데 사실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말하자면 그 주변 국가들, 서방 세계, 미국을 중심한 서방 세계는 어떤, 말하자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 이슈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미국도 이제 말하자면 서방 세계가 이걸 받아줄 것처럼 하는,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자극을 받아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냉전이 끝났을 때 소련이라는 이 연방 체제를 갖다가 해체하고 그야말로 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이거를 확실하게 끌어안는 예, 정책을 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전쟁 배상금을 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일으켰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강하게 매기니까 이거에서 이제 독일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독일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주의를 선동하면서 히틀러가 당선이 되잖아요. 네.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가 돼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다가 독일을 이끌고 가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 히틀러만의 무조건 잘못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건 뭐냐면 당시에 그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 베르사유 회담에서 독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 데 원인 또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승국가였던 미국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마샬 플랜의 그 유럽 원조 프로젝트에 독일을 포함시켜서 독일을 경제 원조하고요. 일본에 대한 경제 원조랍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일본 재건 프로젝트를 종료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한때는 군국주의 국가였고 한때는 제국주의 국가였던 이 국가들이 말하자면 제국주의, 군국주의 포기하고 뭐 지금 누가 독일과 일본을 가지고서 그런 국가라고 불량 국가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보여줬던 그 말하자면 유연한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을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나왔을 때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됐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안보 공동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이거는 계속해서 존속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소련의 연방국가였던 뭐 소련의 영토였고 연방국가였던 국가들까지 다 거기 참여시키고 이제는 러시아의 핵심적 이익 지역이라고 보는 우크라이나까지 그렇게 이제 서방 세계가 손을 대가지고서 뭐 러시아 쪽 입장에서부터는 아까 유로마이단 혁명이니 이런 것들이 다 서방 세계에서 작업을 하고 돈을 내서 친러 국가였던 걸 갖다가 반러 국가로 만들고 그러면서 사태를 키운 면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침략한 국가가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이나 서방 세계의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예.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푸틴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하세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네. 낫겠죠. 숲을 보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국제 질서가 지금 격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극 체제에서 지금 넘어오는 게 지금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일극 체제에서 양극 체제로 넘어가는 어떤 시기라고 보는 사람, 이 두 그룹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일극 체제라 그러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을 했죠. 경찰 국가를 한다는 얘기는 많은 자원과 그다음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유지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단의 집합체, 그다음에 그 집단들은 일극 체제가 미국한테 너무나 힘든 체제다 하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네오콘의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네오콘들이었고요. 지금의 네오콘은 약간 결이 달라져가지고 네오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양극 체제가 훨씬 더 안정된 체제였고 양극 체제에서 미국이 훨씬 더 편안하게 세계를 갖다가 지배할 수 있었는데 그 일극 체제 하에서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전면화되게끔 그 어떤 상태를 만들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국가를 갖다 민주주의적 국가로 갖다 유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결국은 30년 동안에 그들 국가가 민주화됐거나 아니면 자유 진영과의 어떤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 유도가 됐느냐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봐서는 미국의 일단의 목표가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어떤 큰 움직임이 있고 그 와중에서 발생한 전쟁이라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다.
정확하게 친다. 날짜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이 동시에 얘기한 게 몇 번 실수를 했죠. 만약에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게 되면은 한 이 정도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개입은 절대 안 할 것이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갖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몇 가지 포인트가 뭐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확하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보를 미국이 가졌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없게끔 어떤 그 작동을 했었으면은 러시아가 그 춤 했을 텐데 이상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막지는 않겠다. 그런 어떤 공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꼭 전쟁을 유도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 젤렌스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습니다. 자, 그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나토 가입은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나토 가입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다음에 돈바스에 대해서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는 반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군을 진압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뭐 극우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민족주의자 일단의 세력은 뭐냐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무장력을 받아가지고 돈바스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군사 문제, 그 다음에 그 나치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또 푸틴 대통령이 맨 처음에 전쟁을 갖다 시작하는 그 당일날 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군사작전을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굳이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다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문제, 우크라이나 국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전쟁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자유세계 국가들도 설마 했고요. 미국은 정확히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개입 안 하겠다. 이런 또 공식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본 건 사실인데요. 그 큰 흐름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계 질서를 갖다가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의 그 구도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같이 가기 힘들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는 뭐 물론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다르고 바이든의 정책이 다른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안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물론 이제 네. 바이든을 반대하는 이제 그 정치적인 섹터에 있는 분들 이야기고 그쪽 미디어 쪽 얘기인데 그 바이든 들어서 갖고서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니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도 상당히 이제 그 좀 모양새가 안 좋게 빠졌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데가 저렇게 별미롭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갖고 미국의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제 불개입주의를 어떻게 보면 선언한 것처럼 비춰진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이전을 올라가 보게 되면 그 조지아 전쟁이라든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도 미국은 사실 뭐 경제 제재 정도로 했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못한 그 정책을 함으로써 푸틴에게도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뭐 이건 얼마든지 해도 문제가 자기가 자신은 뭐 이길 수 있다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또 미국의 개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그 서방 세계가 초래한 면이 저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요.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미국하고 러시아의 협정은 아닙니다. 옛 소련 시대 때 양극 체제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맺은 군축 조약 중에서 양대 군축 조약은 솔트 1, 2, 그건 전략 미사일 협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중거리 핵 전력에 대한 협정이 있었습니다. 중거리 핵 전력은 사거리 500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5,000km에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제작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배치도 하지 말기로
약속을 맺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네. 미국에서 INF 조약을 깨는 순간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놀래서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 500에서 5,000km는 미국을 겨냥하는 그 무기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러시아가 그 무기를 갖다 개발하기 시작하고 실전에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럽연합을 겨냥하는 거지. 미국하고 그 러시아하고 솔트 1, 2 협정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다시 연장을 해서 5년 동안 연장했는데 INF 조약 중거리 핵 전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거든요. 러시아가 그거 깨지 말자고 여러 번 그냥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깨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항공 자유화 협정이 또 있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만약에 어느 그 국가가 군사력을 갖다가 움직이거나 하는 재배치하면은 언제든지 항공기를 동원해 가지고 같이 정찰할 수 있게끔, 그게 러시아든 아니면 그게 독일이든 아니면 그게 그 나토 기지든 그 협정을 갖다가 계속 지켜왔는데 미국이 확 깨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상하다고, 우리는 계속 하고 싶은데 왜 그걸 깨냐. 그게 중국 때문에 INF를 깬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이게 미국은 그 INF 조약을 소련하고 당시에 맺은 건데, 사실 이제 소련 쪽은 그런 군사적인 시도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조약을 근거로 해갖고 계속 지켜나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뭐 이 조약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 동펑이라든가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서부터 중단거리 미사일서부터 뭐 마음껏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주적인 지금 중국에는 미국이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NF 조약을 깰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트럼프의 이야기였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언정 그게 유럽연합의 어떤 그 방위라든가 안보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 상태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나토가 유럽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INF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방공망을 갖다 벗어 제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냥 군사력을 지켜야 되, 군사력을 갖다 길러가지고 지켜야 되겠다가 유럽 안보군을 네. 창설해, 나토와 달리 유럽 안보군을 창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앙겔라 메르켈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독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독일의 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게 나타납니다. 전후 처음으로죠. 독일이 재무장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 통해서. 결국은 전후 독일이 재무장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동북아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또한 재무장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까지 또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중국의 움직임, 아까 서인택 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쨌든 계기가 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또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다,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게 2018년 이후에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군사적 활동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자, 2020년 같은 경우는 한반도 주위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동 비행 훈련이 수십 차례 있었고요. 그 수십 차례 과정에서 한국의 카디즈, 한국에다 그 방공 영역을 갖다가 침범을 했죠. 20여 차례를 침범했고, 그 중에 한 번은 한국의 영공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는데 한국에서 한국 전투기에 출동해가지고 380발 정도 쏘았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던 거죠. 그 이후에도 2021년도에도 여러 차례 중국의 중국하고 러시아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왔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미국의 전략 무기 있죠. 죽음의 백조가 한번 한반도에 들어왔다 나가면 한국의 신문에 크게 나잖아요. 미국의 핵 전력 아니면 전략적 무기가 한반도에 진출했다 나갔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 무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한반도를 한 바퀴 빙 돌고 나가요. 그러니까 동해로 들어왔다가 남해에서 서해까지 왔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가서 그 러시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일이 2021년, 2022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예전에는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만약에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의문입니다, 아직도. 네.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침공한다. 이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만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핵무기와 유사한 많은 그 무기를 갖다 한국에서 개발해 가지고 스스로 자위권을 갖다가 강화시켰기 때문에 타국도 한국에 대해서 만만히 보진 않습니다. 현무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 SLBM도 세계 6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뭐 말은 뭐다 저희들이 뭐다 그 우주선 뭐 나로호를 갖다가 쐈다 그러지만 사실 나로호는 ICBM이거든요. 네, ICBM. 네, ICBM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지금 군사력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왜 한국 이외의 국가들이 한국을 만만히 보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전쟁을 일으켜야 될 뭐 사실 저런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는 상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고 뭐 미국의 그 경고라는 건 거의 임박해 갖고 했던 경고입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미국이 예방했어야죠. 아무튼 간에 뭐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 막판에 와갖고 이제 며칠 뒤에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예측 불가능한 전체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힘이 상당히 있는 나라죠. 또 주한미군이 여기 또 주둔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번에 보면서. 저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세계전쟁 발발 가능성까지도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을 푸틴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 만대를 외친다고 하셨는데 푸틴은 왜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태인가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네, 뭐 세계 대전이나 핵전쟁하고는 결이 틀립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사람들의 50% 정도가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람이 약 280만 명이 러시아 내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280만 명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나왔다가 체포되고 했죠. 한 2,000명 정도 체포된 상태인데, 러시아 내 반전 운동이 지금 표면화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뿐더러 이 돈바스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이번 기회에 계속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다수는 칠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민족주의자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나치라 그러죠. 나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준동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평범한 러시아 사람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네. 이 부분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대해서 뭐 전쟁을 반대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게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보면 그 독재를 30년 이상 하는데 지지율이 70%씩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 언론이 있느냐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대통령은 바이든을 자기들이 뭐 작년에 뽑았는데 높은 지지율로다가 물론 뭐 트럼프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지지율 30% 초반대란 말이죠. 이건 하나의 자유 언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그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런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자유세계와 똑같은 국민 여론을 우리가 갖고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저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그러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도대체 중국 사람들이 뭘 보고서 그런 판단을 하느냐? 그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보고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 그러면 양심이 있고 지식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질문을 던질 때 뭐 러시아 사람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각자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점점 더 이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SNS가 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그러니까 뭐 트위터로 심지어는 그 틱톡 영상이 막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네. 있어서 그거에 의해 갖고 이렇게 세계적인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요즘은 전쟁 자체가 군사적인 무기를 갖고 하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 분야에서는 승기를 못 잡고 있는, 지지를 못 얻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또 그 국가의 내부 상황부터 지금 국제 패권 경쟁까지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